자, 이런 한러 정상회담과 또 지난 6차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응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시간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한러 정상회담 내용 들으셨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이제 북한의 6차 핵실험 관련 얘기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데, 푸틴 대통령 북한의 핵도발, 유엔 결의 위반 용납하지 못하겠다. 또 북한의 핵주의 인정할 수 없고 앞으로도 불용, 그러니까 용납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북한을 하지만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또 북한의 핵과 핵에 대해서 제재나 압박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전체로 어떻게 들었는지 먼저 박사님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해서 국제사회 충격을 빠뜨린 지 불과 3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이제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예.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규탄은 하되 막다른 골목으로 해서 또 다른 도발을 야기시켜서 안 된다는 그런 기조를 했는데 예. 일기한 그 국제사회에 대한 북한의 도전이 어제 오늘의 일도 아니고 이번 도발은 더구나 스스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장착용 수소폭탄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물론 중국과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게 아니고 미국이라는 상대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고 주 제네바 북한 대사도 미국의 선물 보따리 또 추가로 보내겠다. 그런 얘기도 있죠. 이런 등등의 얘기를 하는 거 봐서 예. 북한이 상대하는 지금 전략적 타격 대상 또 이른바 전략적 소통에 관한 정치 심리전의 대상은 북한은 미국을 상대로 한다라는 걸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러시아 대통령께서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서 김정은의 오판을 재촉하지 말라는 요구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국제사회가 총론적인 합의를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해서 지난 8번까지 했고 이번에도 이제 또 제재를 할 텐데 이러한 제재를 통해서 국제적 도전이기 때문에 그 제재를 통해서 이익이 생기면 누구나 하겠죠. 그러나 제재를 통해서 각국의 전략적 그 계산법에 따르면 약간의 부정적 영향이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이 특정 국가에 대한 위협이 아니고 한반도나 동북아의 위협이 아니고 전 세계가 공동으로 대응해 나가는데 더 이상의 그 보상으로 화답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그 양국 정상의 공동 언론 발표 내용 들으셨는데, 우리가 좀 주목해야 할 얘기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가지고 정상회담하는 것은 1차 정상회담은 지난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이고 이번에 이 푸틴 대통령과 두 번째 정상회담이죠. 그만큼 그 한러 관계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여지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크게 논의한 것은 아마 인적 협력 문제, 또 그리고 경제 협력 문제, 더 나아가서 안보 협력 문제, 이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안보 협력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부분은 북핵 문제였다. 여기에서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하고 있지만도 러시아에서는 북핵 불용, 그것은 우리의 입장과 똑같은 것이죠. 그럼 여기에 대한 해법에서 가지고 지금까지 제재 압박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정치 외교적 해법이 중요하다. 물론 우리도 정치 외교적 해법을 중요하다. 그 이후에 예를 들어 압박 제재 이런 부분도 아마 논의는 됐는데 합의가 된 여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해당이 있고 그다음에 경제협력 부분 관련해 가지고 아마 남북러 삼각협력 이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이러한 선상에서 앞으로 남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된다면 이런 삼각협력이 좀 더 확대될 수 있다. 이러한 하나의 토대 마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 거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우리 그 한러 간의 인적 교류 이런 것이 그렇게 크지는 않으면도 앞으로 인적 교류가 토대돼야만이 양국 간의 신뢰 사이고 이 신뢰 토대해 가지고 나름대로 경제와 안보 협력도 나가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국 정상이 인식을 같이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과거 전통 혈맹했던 소련 그리고 지금의 러시아,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위치, 또 푸틴 대통령의 위상 여러 가지 봤을 때 지금의 어떤 남북관계, 한반도 정세 속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어떤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북한 핵실험 관련해서 김정은이 계속 폭주를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제지를 하거나
그러니까 제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지금 중국 관계가 북중 관계가 좀 심상치 않다고 봤을 때 러시아가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여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한 6년 됐죠. 이런 상황에서 뭐 남북 관계라든지 북미 관계가 상당히 불편한 관계고 더 나아가서 북중 관계도 불편한 관계인 반면에 예. 북러 관계는 남대로 현상 또는 좀 더 좋아졌다. 뭐 미미하지만도 예. 경제적인 성장도 있었고 특히나 지난 그 러시아 전성기념일에 이래가지고 또 북한의 고위급이 또 참석을 했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어가지고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러시아에 대해서 압박 제재 이런 상황에서 같이 제재를 받고 있죠. 북한은 지금. 나름대로 예. 또 힘이 되는 그런 게 있었죠. 예. 어떻든 간에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다른 주변 국가에 비해서 나름대로 러시아 예.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예, 예. 그런 차원에서 아마 푸틴 대통령이 나름대로 적극적인 노력을 한다면은 예. 중국과 협력해가지고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또는 남북관계 복원과 더 나아가서 한반도 비핵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중재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대북 제재안, 뭐 이번 주 안에 이제 제재안이 제출이 되면 다음 주에 이제 표결을 붙이지 않은 게 미국 측 안 아니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제 그게 러시아 쪽에서는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지금 나오는 새로운 대북 제재가 바로 이제 원유 공급 중단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주요한 수입처가 되고 있죠. 북한 입장에서는. 자, 과연 저기에 북한의 원유를 보내는 부분을 막아낼 수 있을지, 막는다면 한 번에 막을 것인가? 아니다. 어느 정도 사간을 조정해서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서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 미국의 유엔 대사인 니키 헤일리 대사가 화두가 참을 만큼 참았다. 그렇죠.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이제 강한 어조로 그 원유 공급 중단이나 또 상한선을 치신다든가 북한 경제의 목줄, 과거에는 이제 경제 제재로서 돈줄을 졌는데 가장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북한 사회를 움직인 에너지 근원인 원유를 이제 한번 11일까지 하자 그러는데 예. 아마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너무 급박하다라든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상당히 다른 이견을 제시할 걸로 예, 봅니다. 예. 왜냐하면 그 미국이나 이 다른 국제사회가 러시아나 중국에 대해서 직접적인 요구를 하고 다른 기타 여타 국가들은 어떤 역할을 하겠느냐에 대한 그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난 2371호 최강의 그 제재도 이제 한 달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효과도 계속 그 평가해 가면서 앞으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 문제를 좀 논의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23715가 이제 발효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근데 북한이 조금 뭐랄까요?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중국 기업들은 볼멘소리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뭐랄까요? 오바 액션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도 받거든요. 사실은 별로 힘든 상황이 아닌데 힘들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북한의 어떤 모습, 현 체제를 보면 전혀 이 제재에 대해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느낌인데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이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 전쟁 이후 약 67년 정도 해왔습니다. 각종 제재죠. 예. 공산국가에 대한 제재, 반임금국가에 대한 제재, 반종립국가에 대한 이러한 제재를 하다 보니까 북한은 면역력이 상당히 강화된 것이죠. 두 번째로 지금은 이제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일종의 생명줄이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국이 상당 부분 여기에 대해서 외형상으로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에 충실하고 있지만도 기타 동북 삼성에서 과연 밀무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가 가능한가?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적어도 북중 그 접경지대에서 서로 그 중국의 상품을 가져와 가지고 장마당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장마당이 유지된다는 것은 북한에서 수요와 공급이 그대로 균형을 맞춘다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달러, 환율, 또 그리고 식량 가격 이것이 전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정화되어 있다는 것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크게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걸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제재도 크게 북한이 국제 규범에 대해서 위반했다는 징벌적인 의미 좀 더 하나 부연 설명드리자면은 대화로 이끌어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제재에 대한 목표를 둬야지
이것이 뭡니까? 북한 붕괴라든지 또 북한의 여러 가지 이런 그 일종의 북한의 그 변화에 있어 가지고 적어도 핵을 포기하는 이까지 끄자내는 예. CVID 이까지 목적을 둔다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다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11일 날 어떤 제재들이 나오고 또 중국과 러시아가 거기에 동참해 줄지 관심을 갖고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대북 제재안은 이제 가더라도 지금 이제 아까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제네바 대사가 한 거 있잖아요. 또 하나의 소문을 뭐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소문 자체가 도발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9월 9일, 10월 10일 그 사이, 뭐 그 이후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에서 보통 이런 그 도발 또는 맞대응 무력 시위 여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몰아치기식이라는 층도 있지만도 어느 정도 비밀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마 유엔 안보리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이 채택되거나 또는 그 미국의 독자 제재, 강력한 독자 제재가 시행될 때 아마 맞대응 무력 시위로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시위에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존재감 가신과 또 북한 체제 내부의 결속이라는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이뤄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아마 구구절 북한 정권 탄신일 또는 아마 10월 10일 당 창건이 안 되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도발의 형태를 할 거예요. 형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한 세 가지 정도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북한이 지금은 이제 ICBM 완성 운운하고 있지만도 아직까지는 재진입에 대해서 명확한 동영상을 보여주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북태평양인 알래스카 주위 또는 남태평양 칠레 이 주위에 가지고 ICBM 발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우리가 지금 이제 그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북극성행 SLBM이죠. 뭐 이런 거 하나 예상할 수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까지 북한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운운했잖아요. 이것이 행동한다 하면은 뭐 화성 12형 정도 이렇게 우리가 도발의 유행 하나 분류해가면서 좀 더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이제 국정원이 지난번에 이번 갱도에서 핵실험하다 보니까 거기가 좀 많이 망가졌다 이런 지적을 하고 다른 갱도에서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있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뭐 좀 일러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작년 같은 경우도 얼마 많은 차이를 두지 않고 추가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뭐 올해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 추가 핵실험 가능성보다는 지금 지난 3일 그 핵실험 이후에 백악관에서 NSC 회의를 마치고 나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과 조지 덤포드 합참의장이 나와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명확한 의지를 공세적 군사 옵션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가능한 도발 시나리오도 있고 추가 핵실험보다는 저는 이 한반도 군사적 긴장 상황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한 견제적 그런 도발. 무슨 얘기냐면 지금 뭐 이 시간에도 그 태평양 사령부에 태평양 함대 사령관이 와 있는데 동해상에 뭐 항공모함 2척을 배치해가지고 뭐 하겠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그런 거를 견제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그런 도발. SLBM 같은 게 중요한 게 되겠죠. 그래서 북한의 그 핵미사일 개발이 5가지 개념, 소형화, 경량화, 뭐 표준화 다 이렇게 규격화 있지만 거기에 다종화라는 게 있어요. 다종화라는 것은 그동안에 이렇게 생각 못했는데 그 견제 효과가 많은 거. 그러니까 만약에 미국이 공세적 무력 시위를 해오면은 괌도 그 섬을 공격한 게 아니고 괌에 분사기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공세적 군사 행동을 무력 시위를 할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견제, 단거리 미사일도 좋은 거죠. 견제를 할 수 있는 우리는 언제든지 미국을 타결할 수 있다라는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도발을 할 가능성.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허를 찌르는 도발이죠. 이거 ICBM 정상 각도로 쏠 줄 알고 다 대비하고 있대 그게 아니고 뭐 다른 걸 쏘더라는가. 그래서 그 SLBM이라든가 이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거에 대한 미국도 다양한 대비책을 보여주고 과거처럼 계속 직접적인 공격 위협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좌시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한 무력 시위를 북한한테 압박을 가할 수 있는 경제 외교 압박에 의해서 군사적 압박이 가해질 때 경제 외교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보까지 포함해서 말이죠. 그러니까 다각도로 공세적 압박을 가할 거기 때문에 그 시기가 며칠이었든 간에 당분간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황은 계속
고조되는 방향으로 갈 거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잠시 전에 이제 북한 전문 사이트죠 38로스의 위성 사진 모습 잠깐 나왔습니다. 풍계리 모습인데 그 핵실험 이전하고 이후하고 모습이 사뭇 달라졌습니다. 하얗게 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산사태가 많이 났다 이런 증거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이제 좀 그쪽 주변에 피해가 있을 거고, 그 피해라는 게 바로 이제 방사성 물질이 과연 유출됐느냐 그 부분이고, 지금 이제 북중 접경지에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도 실제 피해가 있을 거라는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이야기도 좀 있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어떠세요? 자주 하면 실제 아무리 차단을 잘 하더라도 외부로 나갈 확률은 전혀 없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지금 문제 북한이 6차 핵실험이 다 그 풍계리의 2번, 3번 갱도 아닙니까? 물론 1번 갱도 한번 했지만도.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게 다 그 이 만탑산 이것이 화강암 돌이다 이랬지만 그러나 과거 5차례에 비해서 이번에가 폭발 규모가 상당분 5배에서 적어도 10배 정도 큰 규모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대규모의 폭발에 있어가지고 지금까지 5차례에서 누적된 그런 참도 있지만 또 북한이 이런 안전이 또 소홀히 갈 수도 있고 또 그럼 뭡니까? 이 풍계리 지역에서 지금까지 홍수, 비가 많이 이래가지고 집안이 상당히 또 약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모든 감안해가지고 볼 때 상당 부분 북한에서 이번에 대규모 폭발에 있어가지고 이런 그 지방 붕괴 충분히 있고 거기에서 반드시 얼마나 크고 작은은 모르겠지만도 피폭이라고요. 이런 가능 충분히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하수라든지 이것이 지금 현재 당장 눈앞에 안 나타나더라도 어느 시기 되면 그 피해가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제 뭐 이 장호혁당에서 당장 그렇게 지난 3일 날 큰 폭탄에 거의해가지고 이 지방이 붕괴돼가지고 사람한테 뭐 코피가 흘린다든지 머리카락이 빠진다든지 이것이 지난 9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난 10년 동안 이런 것이 눈에 앉아 나타나는 거는 알 수가 없겠죠. 그건 좀 과학적인 증거가 필요하겠죠. 어떻든 간에 지금은 이제 북한 핵실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는 거 이것도 상당하게 문제 있지만도 이 핵을 관리하는 실험하는 이런 부분에 더 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더라도 빨리 비핵화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지혜를 모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박사님께서는 이제 미국의 어떤 군사적 옵션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이 무력화할 수 있는 수단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이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 쿠데타 유도나 특수부대를 통한 어떤 타격, 또 식량 차단 등 기타,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를 붕괴시킬 여러 가지 방안들, 시나리오를 갖추고 있다 했거든요. 자, 뭐 이게 그냥 이론상으로 시나리오상으로 만들어낸 것인지 실제 일각에서는 미군 부대에서 실제 저런 훈련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떤 게 조금 지금 상황에서 이런 뭐 참수작전 얘기도 나오는데 보시기에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 미국은 장차 작전에 대해서는 언론하고 상의하지 않습니다. 지난 작전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그러나 미국이 구상하는 장차 작전은 아무도 모르는 거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외교나 경제 외에 정보가 정보 유입이라든가 뭐 사람의 생각을 바꾸는 여러 가지 정보 그런 측면도 있고, 군사적 압박은 뭐 군사적 시위도 있는데, 이거와 병행해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미국 언론에서 가능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거에 따른 다 시작은 할 수 있는데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군사작전은 달성하려는 목표가 무엇인가라는 걸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러니까 비핵화가 뭐냐 현재 상태를 안전히 관리하는 거냐 아니면 말씀하신 대로 김정은 정권을 어떻든 주의부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냐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전략 목표가 안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추정은 할 수 있겠지만은 지금 미국이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가 없고 다만 중요한 거는 최근에 말이죠. 미국의 현장 최고 지휘관들 다 한 번들 다녀갔습니다. 국방장관서부터 뭐 합참의장, 뭐 태평양 사령관까지, 뭐 전략사령관까지 다 왔다 갔다 하는 것만큼 그만큼 현장 감각, 현장 상황을 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미국이 만반의 군사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암시하고 경고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상당히 그 어떤 작전이 벌어질 것인 것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이런 전략적 소통 같은 얘기를 했을 때 북한도 그거에 대비하기 위한 나름대로 추가 소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는 그 고위 핵심적 지휘관들이 한반도로 다녀가는 이것이 단순한 그 한미동맹, 한미연합방에 대해서 공감을
알려주는 대북 메시지이기보다 예. 미 대통령이 지시할 경우에 일단 유세 시에 작전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예. 준비 조치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 이거 여쭤볼게요. 지금 엊그제죠. 그 한미 정상관 전화 통화에서 미사일 지침 완전히 중량 해제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북한의 지하 벙커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탄도 미사일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또 언제쯤 이게 만들어져야지 정말 김정은이 은신해 있는 지하 벙커를 타격할 수 있지?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김정은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과거 경험적 사례 비춰봤을 예. 때 이 비대칭 무기와 이런 전략 폭파 이런 무기가 그는 서로 비교가 안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미국이라는 핵 일종의 우산이 예. 있기 때문에 비대칭을 일단 거기에 제껴놓고 지금까지 약 한 탄도가 이 중량 무게 500kg에서 1000kg, 적어도 2톤 정도 이 정도 된다면 아마 북한에 대한 이 원적 예. 또 지원 세력 이까지는 충분하게 타격할 나름대로 폭발력 가지고 있다. 더 나아가서 지하벙커 이런 데에서 지금 이제 해무라든지 이걸 통해 가지고 실험도 며칠 해준 거 아닙니까? 예. 적어도 지금 이제 270에서 300km 정도 날라가지고 이런 500km 탄도가 나면 상당히 위력이 있겠죠. 또 하나가 이러한 이것이 시작이라고 보면 된다. 이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자주국방, 이 자주국방을 강조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혹시나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우리의 충분한 나름대로 이런 국방력 강화 아닙니까? 그래서 1차적으로 먼저 미사일 지침 개선을 통해 가지고 예. 중량 이것을 높이고 2단계로 이제 핵 추진 잠수함 올리고 이제 3단계 같으면 또 다른 게 있겠죠. 어쨌든 이런 출발점은 나름대로 국방력 강화에서 나름 의미를 가진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분석합니다. 자, 오늘까지 말씀 여기까지 들도록 하죠. 지금까지 김철우 국방연구원 박사님, 양무진 북한대학원 대학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